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의 궤적을 그렸던 부처님 생의 사진과 그림과 더불어서 유적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붓다술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궁에서의 생활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주로 배웠던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학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무술, 그 다음에 통치술. 어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외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의 교화 때 유리함이 있었다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술은 당신이 무술을 굉장히 이제 잘했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 체력이 좋은 사람이 끝까지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할 때 장애 없이 어떻게 보면 지구력과 체력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실 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년 고행하실 때 이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해본 사람은 없을 거다. 그것은 앞과 뒤에도 다 없을 거다. 그러니까 원 없이 한번 달려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이 그렇게 좋은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체력이 안 되면 노력하는 것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또 다른 논점이 될 수도 있는데, 육체와 정신이 진짜 분리된 게 맞냐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동아시아는 육체와 정신은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이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분명한 건 육체가 무너지잖아, 정신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졌는데 내가 육체가 지금 막 골골하고 있는데 정신은 끝까지 이렇게 그냥 맑게 유지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 특히 뵈면 그런 생각들이 들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잠도 체력이 돼야 자는 거다. 그러니까 길게 잠을 못 잔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체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 피곤해서 잠을 잔다라기보다 체력이 붙으면 잠을 더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어린애들이 길게 잠을 못 자고 주기적으로 깨잖아요. 애기. 그게 체력이 떨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체력이 그 정도를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붙였다, 끊어졌다, 다시 붙였다 하는 거고, 어른도 똑같습니다. 아기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잠을 길게 잘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체력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잠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잠을 잘 못 자고 하는 것도 체력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지. 잠을 많이 못 자니까 체력이 더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잠이 잘 안 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좀. 그래서 너무 숙연한 거 아니요? 부처님이 왕궁에서 사셨던,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왕궁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술쟁원이라는 게 있어요. 스바야암바라라고 하는데, 누가 번역 되게 잘했더라. 신랑 간택 시험. 신랑을 뽑는 시험이에요. 춘향전 보면 이도령과 성춘향, 그게 이성이잖아. 이도령, 성춘향, 이성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이팔청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16세쯤에 예전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7세에서 19세 사이, 저는 17세서를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19세 출가설이 있기 때문에 17세 정도의 결혼을 해야, 29세 출가설도 있고 19세 출가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29세에 출가했다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 정도면 너무 늦어요. 지금은 29세도 별로 늦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계속 생활하시다가 그 장소가 이제 여긴 거예요. 왕궁에서 계속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출가할 때 동쪽문, 출가할 때 동쪽문 쪽 동방.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한 17세 무렵에 이제 결혼 정년기죠. 이때쯤 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귀족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선택 안 해도 된다. 선택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연애 결혼하고는 틀려. 안 맞춰봐도 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비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결혼 당사자가 나 안 할래 이렇게 안 돼. 아버지가 왕인데 그래도 세자빈을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예 이러면서 그냥 하면 되지. 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요? 후궁 드리면 돼. 후궁 드리면 돼.
그거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부인인 거지 안 가면 돼.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하고는 완전히 이게 문화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귀족들은 다 나이 차면 한다니까. 어느 정도 딱 차면 하는 거래. 그리고 저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각술쟁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 명의 결혼 상대를 놓고 그 결혼 상대들끼리 결어서 1등한 사람이 그 여자랑 결혼하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야쇼다라가 부처님 부인 야쇼다라가 콜리족 출신이고 콜리족의 선가왕의 딸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데는 석가족 출신이고 마하남의 딸이라고도 나와요. 마하남이 너무 많아. 이 마하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 마하남이라는 사람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하는 철수 같아요. 배철수인지 김철수인지 뭐 이철수인지 뭐 그냥 동네에 하나씩 있는. 그래서 되게 흔한 거라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부처님 사촌 동생도 마하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아.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 석가족 여자라고 하는 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딱 뜨면 인물이 좋아가지고 귀족 여자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감싼데 그럼 부처님이 선물을 이렇게 하나 준다네. 귀족 연회라고 생각하면 돼. 연회. 예. 그래갖고 딱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뭘 하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눈에 띄려고 그래서 했는데 야쇼다라 약간 도도한데 도도하니까 늦게 온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물건이 없대. 그래서 이제 물건을 뭐 못 주고 뭐 삐끼고 뭐 나중에 줄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니까. 불분행 직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 나중에 준다 뭐 이러니까 아이씨 뭐 이러면서 또 딱 이렇게 아유 사람 뭘로 알고 또 뭐 이러면서 나도 있는 집인데 뭐 이런 거 그게 나중에 스트레스가 됐는지 부처님이 전생담을 얘기해요. 우다인이라고 부처님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그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 우다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면서 옆에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사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생에 야쇼다라랑 부부였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웃겨요. 원래는 자기가 왕자고 얘는 이제 왕비는 아니고 세자빈 같은 뭐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잠깐 쫓겨났대. 그러다가 운 나쁜 자라를 만났네. 아유 그래서 여기 좀 자고 가라 이러면서 자라 이러면서 그걸 삶았대. 그러니까 사냥 능력은 안 되고 자라를 잡은 거야. 자라를 잡은. 그건 좀 생각해 보기에 잘하면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잡아가지고 마누라랑 같이 이걸 뺏겨가지고 요리를 한 거야. 아니 이제 먹으려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랬는데 물 조절을 마누라도 이게 음식을 안 해봐가지고 물을 얼마를 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좀 이글락하니까 물이 쫄아가지고 물이 없대.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을 떠와라.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된다. 하고 물을 떠러 갔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 옛날이니까. 떠러 가서 갖고 왔더니 남편이 그 간 사이에 먹었어요. 그거를 혼자서 올라당.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래서 마누라가 물 떠갖고 왔더니 자라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뭐라 했는 줄 알아? 살아서 갔어요. 이게 무슨 와 이런 멘트가 가능한가? 네가 간 사이에 살아서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마누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왕으로 이 사람이 결국은 왕이 죽고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잘해줬대. 그런데도 이게 또 트리플 A형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또 오래 가는 거야. 그래서 뭘 해주면 그때 지 혼자 홀라당 먹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좋은 걸 해줘도 이게 보상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배신자. 이게 위험하면 배신할 놈.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지. 이게 지금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면 요즘은 이혼하라고. 이게 신뢰가 너무 크게 무너지면 잘 안 돼. 그때 그게 쌓여서 안 풀린 게 현생에 작동을 해서 내가 줄 물건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와,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재밌다. 그 얘기는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뭔가 이 부부 관계가 맞득치 않은 무언가 뉘앙스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찌부럭거리고 있구나. 착착착착 맞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 뉘앙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생각보다 심각했을 겁니다. 왜? 이게 윤색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나오면 이런 것만 쫙 뽑아내잖아. 그러면 어땠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가고는 있는데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강에게 딸이 있는데 이 야쇼다라가 되게 이쁘대요. 이쁘다는 거를 진짜로 받아들여야지 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야쇼다라가 성깔이 좀 있고 이쁜 식으로 나와요. 언제나 표현들을 보면. 근데 그걸 이제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성곽 딸인데 되게 이쁘대. 설정은 그렇게 나와요. 계속. 상당히 뭐 그랬던 게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정반왕이 우리랑 결혼해서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했는데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래. 네. 그런 식의 제의가 이웃나라, 그러니까 다 조그만 소국들이에요. 지금 같은 이런 나라들이 아니야. 조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삼한시대 뭐 이런 거. 그러면 그게 막 어떻게 보면 가야연맹, 육국 뭐 이런 거 있잖아. 육가야 이런 것처럼 그런 소국들이야. 그래서 주변에 영토를 접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도 같이 할래? 같이 할래? 같이 할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하면 욕먹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같이 할래를 했지. 그런데 한 사람이랑 해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5사람이 같이 할래를 했어. 근데 한 사람이랑 해버리면 4사람이랑은 왼수지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 친한 줄 알았더니 이놈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분노하겠지. 아니 벤치 맞은 데서는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 내 아들은 뭐 사람 아니냐? 뭐 이러면서 우리도 밥 좀 뜨는데 밥술 좀 뜨는데 네가 뭐 세봐야 뭐 어쩌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합을 열었다는 거예요. 공개 오디션을 해서 제일 어떻게 보면 무술 실력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점에 제일 큰 게 무술이라니까. 예, 지금은 머리가 배점인데 봐봐, 어학하고 무술은 머리랑 큰 관계가 없다. 물론 머리가 있으면 더 좋을 수는 있어. 뭐 운동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머리 좋으면. 그리고 어학도 더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머리랑 어학이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어학은 습관하고 비슷한 거지.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외교관이야. 이래서 몇 나라에서 살았어.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 물론 대단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다 노력이 들어가고 뭔가가 있긴 한데 제가 얘기하잖아.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게 맞고 영어는 많이 가보고 돈 있으면 어느 정도는 된다. 그래서 공개로다가 해버렸대. 그랬더니 한 1000명이 몰렸다네. 저요 이렇게 저. 근데 이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이런 식의 흐름이 무사 귀족 사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 상당 기간 뒤에까지도 보여요.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있었고 시대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 집단이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있으면, 그러니까 유럽으로 말하면 기사입니다. 기사. 이들은 그런, 그러니까
일본으로 말하면 사무라이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명예를 중시 여기고, 그리고 저런 집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랑 결부되면 그렇게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도 지금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지하드도 그렇고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살, 어떻게 보면 테러 같은 거, 폭탄을 여기다 감고 그걸 누르면 주변 사람도 문제지만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해체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 심리적 부담을 감내할까? 그게 죽은 뒤에 천국 간다는 게 있어요. 거기서 다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용감해요. 인도 같은 데서 이렇게 킹코브라 이렇게 물렸어. 그래서 구멍 두 개가 뚫렸어. 그러면 이거를 살을 도려내고, 안 그러면 여기를 잘라내고가 가능하냐? 안 된다니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다가 중독돼서 죽어요. 이렇게라도 자르거나 도리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건 인지는 해. 하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막상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게 초읽기로 짝짝짝 들어오잖아? 그러면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되면,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후에 보장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나고 인생 역전이다. 밀항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내리기만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뻥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기였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전사 집단에 존재해요. 만약에 적이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사 집단에 적이 없으면 앞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 저 귀족이 전쟁하던 시절에는 저런 식의 쇠뇌 구조가 거의 대부분 발견돼요. 왜? 그래야 임전무태하지. 전쟁에서 참상들이 벌어질 때 뒤로 안 물러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절로 물러난다니까. 그거는 심리적으로 뭐 단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거는 인간의 본질에 속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게 다 완전 반전된다. 이건 잠깐의 꿈일 뿐이다라는 식으로다가 세뇌를 시켜야 끊임없이 그게 화랑도에서도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관창같이 그렇게 안 돼. 절대 안 돼.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보면 전사 집단이 주류를 차지할 때, 그들은 귀족입니다. 전사 플러스 귀족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놀이도 무술이에요. 무술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1등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선택한다. 서바이벌이죠. 야, 이건 무슨 트로트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기서 부처님이 1등을 하신대. 1등 하신대. 그리고 그때 이제 가장 비중이 컸었던 게 활이에요. 활. 그래서 성과강의 활을, 사자협왕의 활을 가지고 쏘는데 독이 있대. 독. 항아리. 이게 쇠로 된 항아리래. 쇠로 된 항아리 7개를 놓고 활을 쏴서 관통하는 거예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활에 어떻게 보면 힘을 보는 거죠. 쇠로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항아리가 아니었나라는 추정을 하는데, 요즘도 그런 거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각 총 같은 거를 가지고 어디까지 뚫라 이런 거 하는 유튜버들도 있어. 그래서 탄환을 바꾸면 어디 몇 개를 뚫고 뭐 몇 개를 뚫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예전에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활 힘이 좋은지를 큰 강력한 활을 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아리 같은 거를 놓고 하면 깨지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몇 개 뚫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 근데 여기는 이제 쇠 항아리로 쇠로 못 뚫습니다. 그냥 석궁이나 쇠뇌도 쇠 항아리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7개, 이게 칠진법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7개의 항아리가 있고 그걸 이제
누구는 2개를 뚫고 누구는 3개를 뚫고 뭐 이렇게 이제 설정들이 나와요. 근데 부처님은 7개를 뚫고 활을 딱 구부려 가지고 활을 구부려서 딱 당기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에도 그거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도끼 구멍으로 해서 쫙 해서 활로다가 그 도끼 구멍들 연속으로 쫙 뚫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7개 자 봐라 활로 쫙 당겼더니 7개의 저 쇠솥이 쫙 뚫리고 그게 끝없이 날아가서 땅에 꽂혔는데 샘이 솟았대. 그래서 내가 나 읽으면서도 좀 재밌는 게 이게 이렇게 하면 샘이 솟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 활은 이렇게 쏘는데 이렇게 쏘면 속도가 떨어지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쏘나? 그래서 땅에 박혀갖고 샘이 솟았대. 이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2가지 생각하셔야 돼. 전사 집단과 귀족 이들은 무술을 중시했고 화랑도도 그런 거예요. 무술을 중시했고 결혼과 관련돼서도 1등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설정 그건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게 이제 네팔도 저런 영향권이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연성은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무술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지명권이 생기는 거야. 지명권이. 그리고 그게 부처님이 이제 1등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당시 2등이 나와요. 2등이. 1등이 부처님. 이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딱 봐도 거짓말입니다. 2등이 난타. 3등이 제바달타입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뭐 저 정도 나이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과 난타의 나이 차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생애를 기준으로 하면 20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17세에 난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난타는 지금 아빠 몸속에 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빠 몸속에 있어. 그래서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7세나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경쟁이 몇 살만 차이 나도요,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14세하고 17세는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17세하고 20세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체력 차이가 확 난다니까. 초등학교는 1학년 차이가 큰 거요. 아니, 맞잖아. 제바달타도 부처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난타보다도 좀 어리시거든요, 제바달타가. 제가 연대 추정을 한 바로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안 돼. 근데 이 사건이 그럼 없었다는 얘기냐? 아니, 이 사건은 있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데 단 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극적인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체적 인물 설정을 넣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이 1등을 하고 코끼리를 받았대. 그래서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야. 코끼리를 딱 이렇게 이제 받아서 코끼리를 타려고 했는데 코끼리가 성문으로 대따 큰 코끼리, 이제 퍼레이드용 의장용 코끼리 그래갖고 이렇게 성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 코끼리가 너무 큰 게 성문으로 들어오니까 문이 꽉 비좁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때 제바달타가 지나가고 있었대. 제바달타가. 그래서 제바달타가 지나가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자기는 탈락했고 설정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면서 코끼리가 이렇게 크게 하니까 자기는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야. 피해 가다가 에라이 씨 하면서 주먹으로 때렸대.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 자리에서 쭉 뻗어서 죽었대. 제바달타도 그 정도라는 거야. 제바달타도 그 정도. 그래갖고 사람들이 코끼리가 거기서 퍼져버리니까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비집은 대로 이렇게 당기니까 힘들대. 그러다가 이제 난타가 이제 가고 있었어. 난타가 딱 이제 난타가 지나가다가 코끼리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길을 막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거 치워야지 이러면서 꼬리를 잡고 쭉 이렇게 당겨가지고 됐다 내가 쳤다 이렇게 했대. 근데 인도가 약간 덥고 이러니까 약간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체가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중에 이거 카퍼레이드 해주기로 코끼리 어디 갔노?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시다가 옆에 성문 옆에 코끼리가 이렇게 죽어 있더래. 아유 이런 거에 놔두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거 발로 차는데 발로 차는 거 아니다. 엄지발가락으로 차. 엄지발가락을 굽혔다가 팅 하면서 찼거든. 팅 하면서 찼거든. 그랬더니 코끼리가 쫙 하기로 날아가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연못이 생겼대. 패여가지고 혹성 우리 그 운석 큰 거 떨어지면 연못 생기거든. 이런 거 생기거든. 그런 식으로 됐대.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게 게임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무술대회에서 1등을 하고 결국 야쇼다라하고 결혼하는. 그런데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게 다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잠깐의 즐거움과 장시간의 참음이 있죠. 인내지, 인내. 뭐 그런 거죠.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야쇼다라 얼굴 공개합니다. 야쇼다라 얼굴. 야쇼다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입니까? 야쇼다라 얼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야쇼다라 얼굴, 야쇼다라를 그려놨습니다. 아잔타 석굴에 이 그림입니다. 여기 오른쪽, 왼쪽에 이 그림입니다. 부처님이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바루를 이렇게 내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 여성분이 한 분 있고 그 밑에 애가 하나 있고 이렇게 이 야쇼다라. 조그만 거는 라우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스토리, 그림에 대한 스토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6년 뒤에 석가족의 나라로 오십니다. 그게 이제 19세에 출가해서 12년 수행을 하시고 31세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49년 설법하시는 거거든요. 이 뒤로 6년 뒤에, 그러니까 37세에 석가족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29세에 출가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러면 6년 뒤면 41살에 석가족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셨을 때 석가족 귀족들이 뭐 출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야쇼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라.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왕위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왕위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이제 뭐 출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요. 그거는 아마 야쇼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왕위 계승에서 힘을 좀 발휘해라. 당신 지분이 있지 않느냐. 귀족은 출가해도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현대적인 개념하고는 달라요. 귀족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회사로 얘기하면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출가를 했어도 그 배당이 계속 온다니까. 내 힘은 유지가 되는 거라니까. 경영권에 참석하느냐? 그건 아니야. 그래도 충분히 힘이 있지. 그 사람은 발언권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족 제도는 저런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하고는 달라.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애가 좀 이렇게 유리할 수 있게 좀 뭔가를 해봐라. 그런 의도였지 싶어.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사리부리한테 시켜서 라우라를 출가시켜버리죠. 이게 내 유산이다. 이게 내 유산이다.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불화에 아니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 부인을 두고 출가를 했어. 그래서 부인이 그냥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내가 금이 환영해서 돌아갔어. 그랬더니 애한테 유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좀 애가 앞길을 터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출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게 좋은 관계인가를 생각을 해. 이게 굉장히 사건이 컸었어요. 그래서 정반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집의 남자가 난타도 출가하기 때문에 라후라밖에 없어. 그래서 얘까지 출가하면 남자가 전멸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전멸된 집에서는 그러니까 과부총이 된 거야. 봐봐. 이게 정반왕이 있고 마야 부인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마하프라자파티 대에도가 있는 거고, 이게 이모 대에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처님 출가, 부타 출가, 난타 출가, 그 다음에 남성이라고 해봐야 여기에 라후라인데, 이 라후라가 굉장히 이게 좀 특이하거든. 예, 라후라가 이게 누구 핀가 이게 좀 애매해요.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근데 여기에 지금 여성이 이 대에도 말고 야쇼다라가 더 있는 거지. 미혼 출가니까. 근데 출가한 상황에서 얘가 출가를 해버리면 이쪽에 남성이 전멸이에요. 그러면 여성들은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정반왕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집안의 여성들이 의탁할 남자가 없는데, 남성주의 사회라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야.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남성이 없는 가구는 무가구로 쳐버리고 가산을 정부에서 정몰시킵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집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당시에 인도 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우법전에 보면 여성을 죽인 죄는 상해죄로 나온다.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물손괴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노비들을 죽였을 때 재물손괴죄가 걸리거든. 사람을 살인죄로 처단하는 게 아니고 재물손괴죄로 처단한다고. 근데 여성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반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출가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미성년자를 출가시켰을 때는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해서 미성년자의 출가에서는 동의를 구하는 부분들이 율장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그거지. 그 당시에 라후라가 7살인데 부처님이 지금 이때 출가를 하셔가지고 12년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이때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는 12년 걸렸고, 그리고 플러스 6년 뒤에 지금 석가족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러면 최소한 여기는 18년, 여기는 6년으로 줄이니까, 12년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라후라의 나이는 최소한 이거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라후라가 당시에 7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얽힌 또 스토리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 얽힌 또 진귀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가 안 맞으니까 6년 입퇴설이라고, 엄마 뱃속에서 6년 동안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약간 궁색한 뭐 스토리긴 한데, 그래서 이게 뭔가 집안에 조금 뭔가 좀 특이점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기회 될 때, 그쪽까지 갔을 때, 스토리가 전개됐을 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문유관, 이제 결혼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부처님이 저렇게 각술쟁원 저렇게 해서 결혼을 하시더니 왜 출가하게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얽혀있는 내용들이 사문유관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